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합니다. 80분 동안 대본 없는 토론으로 진행되며 생중계됩니다. 어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전엔 국정원장의 첩보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정권을 끌어내렸다고 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젯밤 제주도 하늘에 오로라로 보이는 기상현상이 관측돼 SNS 등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기상현상의 실체는 무엇인지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장은 서버에서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전에는 이 같은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군 특수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고발됐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도 국정원이 자료 46건을 무단으로 지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선 박지원 원장 이전엔 첩보를 삭제하라는 원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담당 국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단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선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지만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선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취합한 특별 취급 정보 SI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고 이대준 씨가 중국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그와 같은 조끼는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단일 대우로 맞서는 당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도 예고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10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당사 집할 야당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당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야당 말살에 힘을 쏟는다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지도부는 당내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의식한 듯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단일 대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지 않고 있어요.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던 전재수 의원은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좀 아쉽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의 대폭 삭감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서 타협 없이 삭감을 해나가야 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집단 거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30년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고 했는데요. 연말 예산 청구까지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30년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다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여야 회동 검토에 들어갔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내팽개치고 자당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가 이제 내년 약자 수호 예산인데 제명 수호를 위해서 약자 수호를 내팽개쳤다. 연말 예산 정국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대통령실은 준예산 편성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가 계속 안 되자 안 좋은 마음을 먹지 말라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거리. 인도위로 시커먼 물체가 떨어집니다. 대장동 특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효은 부원장과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압수수색 전날부터 유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일에도 새벽 5시부터 6시 53분까지 3번 전화를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시 20분,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뒤 8시 8분에 통화가 이루어졌고 7분 39초 동안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분 뒤 검찰이 문을 두드리며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내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용 부원장과는 압수수색 전날 밤 5분 이상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조사해 김 부원장이 여러 번 유 전 본부장을 찾아와 독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 간 유착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어서 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대여투쟁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규탄 대회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당일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기어코 검찰 본색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결국 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 있음이 분명히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 파탄 외면하는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이 보신 것처럼 어제 규탄대회는 의원과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이제 모였다고 합니다. 자, 어제 뭐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저 화면을 보니까요, 한 6년 전에 이제 예. 박근혜 정부의 그 정말 국정농단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외쳤던 딱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당직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지금 다시 야당으로 돌아간 게 실감이 난다. 이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아니, 야당 됐다고 해서 저렇게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검찰 독재, 어제 나온 게 검찰 독재 민생 파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정확히 표현한 단어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한심한 정권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정부가 정권 초기 6개월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대미문이라고 보고요. 물론 뭐 야당의 다른 책임이나 정치권 전체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약식 회견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럴 때마다 지금 계속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정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은 한복판을 넘어서 정쟁을 주도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적으로 맞서면서 우리 정치가 지금 실종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의 지배가 아니라 진짜 법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검찰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함께하는 감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법을 우선시하는 이런 것이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상을 좀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부분에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이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다시 한번 촛불 시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정권 투쟁을 하자.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구호나 연설에서 그것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선 전에 이미 시작이 됐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검찰이 워낙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했죠. 계속 뭉갰고 압수수색해야 되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했고.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거예요. 근데 야당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그것이 만약에 정치 보복이라고 불린다면은 그런 정치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줄기찬 입장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와 지금 여야 간의 이런 대결은 충분히 예고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7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당시 대권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고 또 그 국회의원을 민주당의 당대표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검찰 수사를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드러난 범죄고 그다음에 그런 뭐 대장동 일당들이 입을 열면서 이것이 뭐 대선 자금으로까지 또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나몰라라 합니까 검찰이?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의 리스크가 불러온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단일 대오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퇴진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앞으로 이제 예산안 전국을 있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수호 예를 들어서 이재명 수호에 나선다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규탄 대회가 단지 뭐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모든 거는 뭐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민주당이 얘기한 거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실정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봤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들, 발언과 행동 태도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만약에 아마추어적이라면 많은 어떤 관료들이나 다른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 검찰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감사원을 대동한 이런 굉장히 법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잘못을 인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이 먼저 군림하는 그런 방식의 이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제일 야당으로서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잘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엊그저께야 이제 시정연설을 반대를 했지만 앞으로 또 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국회에서 많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또 민주당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무조건 뭐 장외로 나가서 어떤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런 거는 여당이 원하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보도 내용에서 좀 보셨지만 사실 그 동안에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어디 방송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게 좀 드물어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그 내부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를 끌어안고 단일 대우로 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단일 대우로 나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의 아주 최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수사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의 목을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전체의 최대 위기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당장은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를 갖춰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문제죠.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면 예. 결국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민주당을 이끌 수 있겠는가, 총선에 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가 들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탈 세력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얘기 들어보면은 야 이런 상태로는 정말 민주당 큰일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체를 사지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파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장외투쟁으로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은 속은 새까맣게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장외투쟁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권이 탄압을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래 검찰 수사 조금 뭐 과격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뿌리 뽑아라 부정부패는 그런 거 잘하라고 사실은 윤석열 그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닐까요?
물론 그 절차적으로 잘해야 되고 지금 정치 상황이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정치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죠. 예. 그거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는 범죄 수사예요. 그거를 또 손 놓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 민주당에게는 그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지금 정권 퇴진을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범죄 수사하는 거하고 정권 퇴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아마 민주당의 외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이제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게 무너졌다. 이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국민들 들으면 30년 헌정사에 뭔가 무너졌다. 엄청나게 지금 어떤 민주주의, 어떤 헌법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거든요. 관행인데 이게 한번 깨졌다. 그런 점을 이걸 굉장히 30년의 헌정사를 마치 민주당이 다 무너뜨려버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아침에 지금 한마디 하시는 것이 하루 종일 그게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충분히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또 그거를 추가로 개입을 해서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게 국민과의 나는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거는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주로 듣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와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이거를 수용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대로 가겠다. 이런 식의 모습은 소통이 아니고요. 대통령은 최대한 말씀을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소통은 다른 방식으로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대통령실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아침마다 저렇게 물론 생각은 하고 작심 발언이긴 하겠지만 즉흥적으로 구두로 나오는 저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혼란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무슨 헌법을 무너뜨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년 관행을 무너뜨린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 특히 그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다루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 내에서 관례로 굳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쳤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나라 살림에 대해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단 말이죠.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심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소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생 파탄으로 이끌었다, 민생을 내팽개쳤다라고 얘기할 저는 그 염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시정연설 듣는 게 마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민이 준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정연설 보이콧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민주당도 굉장히 착각을 했고 자신들의 그 권리,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온통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요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정권 퇴진 운동에 지금 나섰단 말이죠. 예. 그거야말로 사실 민생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건 물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이제 아침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과 관련 없이 그 형식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고 대언론 소통은 중요했다. 그것은 야당도 계속 원했던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누가 써준 거 내용을 그냥 A4 용지 가지고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읽고 말이죠. 그 종이짝이 없으면은 대언론 그 소통도 못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용상의 문제는 내용상의 문제를 짚어주셔야 되겠지만은 그 도어 스태핑 자체는 저는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것도 이제 관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좋은 내용으로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 형식 자체를 비판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야당이 어떤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뭐 진술은 일체 안 하고 있다고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정진상 지금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실장이 지난해 9월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할 때 여러 차례 전화 시도를 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나쁜 안 좋은 마음을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에 통화를 했다는 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그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말에 의하면 정진상 실장이 뭔가 회유를 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뭐 정진상, 뭐 김용, 그 유동규 뭐 이 세 분은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워낙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예. 경기도까지도 함께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뭐 사적인 자리도 많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유동규 또 전 본부장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뭐 서로 저는 뭐 연락하고 논의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작년부터 매우 1년 이상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뭐 누가 돈을 받아서 어떻게 뭐 돌아갔다 이렇게 나왔다가 또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대선장으로도 가고 있다.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 또 작년의 해석과 올해 해석이 되게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그때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럼 밖에서 굉장히 회유하지 않았느냐, 이제 또 변호사를 통해서 뭘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아마 지금 검찰의 또 시선이나 수사들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정진상 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요. 작년에는 충실히 뭐 검찰에 가서 수사를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회유였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정진상 실장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하러 이제 검찰이 들이닥치니까 휴대전화를 밖으로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 부분이 이제 보도도 그 당시에 많이 됐었고, 예. 자, 그게 유 전 실장 얘기로는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이 검찰 수사가 아주 급물살을 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너무나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지난해에는 문정부 하에서의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 그때 관련자들이 입을 닫고 있었고, 근데 이제 비로소 유동규의 입이 열리면서 급물살을 탔단 말이죠. 예. 이제 수사가 아마 박차를 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아마 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너무 지금 안 달랐는데 앞으로 큰 돌 던지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 때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박차를 가할 것이고, 물론 유동규 씨의 여러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은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압수수색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걸 또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동규의 입, 또 앞으로 또 김용 그 부원장의 입도 지금은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그 입이 열릴 수가 있겠죠. 또 정진상이라고 하는 정무실장의 입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도 입을 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누가 입을 닫아야 된다라고 회유한들 그 회유가 성공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조차도 아마 진실을 가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 담당 국장은 박지원 그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예, 이 들으신 대로 이제 국정원은 이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있다. 자, 이렇게 밝히면서도 박지원 전 원장 이전에는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뭐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 들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삭제 지시도 불법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 불법, 뭐 위법, 합법 이전에 그 서해 피살 공무원이 자진월북을 했다라고 몰아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그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겠죠.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에서는 유동규의 입이 열렸고요. 예.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입이 열렸습니다. 서욱 장관이 이것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서훈 그 전 안보실장의 그런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내려진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결국은 서훈 전 실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지만은 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입을 열면서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구나. 이것이 지금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는 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한 가족에 그냥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공무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그 자진 월북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국가 권력으로 대통령서부터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일이 터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서훈 안보실장, 또 여러 사람들이 오늘이죠 아마 오늘 국회에서 그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죠.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이제 굉장히 중대한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대통령서부터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됐어요, 이제. 예. 만약에 서욱 그 장관의 말이 맞다면 또 서훈 안보실장이 지시를 했다면
굉장히 이 일은 이제 이 사건도 검찰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삭제 지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좀 보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그 국정원 국정감사를 보면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국정원의 국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박지원 전 원장 이전에는 지시가 없었다는 거는 박지원 전 원장 때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때부터 나온 얘기였죠. 이거는 박지원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들이 브리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 두 건 서해 공무원 피격이라 그다음에 이제 돌려보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대해서는 그 상반된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또 반대 측인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그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나오는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정권 초기부터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계속 이걸 가지고 전 정부의 모든 거, 그러니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정책 결정의 영역까지도 모두 감사원과 검찰이 개입을 해서 전 정부의 모든 것들을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었으면 이걸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현 정부는 과거만 있고 지금 현재의 어려운 민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래가 암담한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로 좀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SI 정보 있잖아요. 군첩보호 정보. 거기에도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인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월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월북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여러 정황을 지금 미뤄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신다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감사원의 서면 질의 그거 다 받으셨어야 돼요. 원래는. 그거를 거부하고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감사원 감사에 협조를 해야죠. 그런 걸 다 방해하고 거부하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탄압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밝혀져야 될 진실은 빨리 밝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은 또 민생대로 챙겨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마당에 민주당이 장외에 나서서 촛불을 들먹이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글쎄요. 저는 그거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월북이란 단어 하나로 정책 판단을 했는지 여부도 오늘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단지 무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국민을 대신을 해서 따져 묻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요즘에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재고도 쌓이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0% 이상 줄었고 매출도 20% 감소하며 10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쌓여가는 재고입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재고 자산은 11조 8,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TV 판매가 줄면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7,5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극심한 수요 침체와 변동성 높은 시황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OLED 패널을 생산하는 파주 공장 라인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재고 증가, 가동 중단 등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 요인을 보다 더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과 함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엽니다. 80분 동안 대본 없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전례 없이 회의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의 실적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어떤 진단과 대책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10여 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진행은 최상무 경제수석 비서관이 맡습니다. 회의 주제는 경제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경제 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공개한 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비공개 부분까지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윤 대통령이 시나리오 없이 토론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역대 대통령과 달리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원고를 보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돌아가며 발제를 하고 윤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진단과 해결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수령을 못한다면 저희 업체는 물론 저희 밑에 있는 업체들도 다 줄도산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내년 투자는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80분간 생중계로 주재합니다. 네,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 비상이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부부 경제학자이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비상경제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그 채권 시장의 불안 상황을 짚어보고 그와 관련돼서 금융 불안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관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지금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역 적자가 7개월간 지속이 돼서 경상수지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등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서 정책이 집중돼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 이례적으로 80분 동안 대본 없이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생중계가 될 예정이거든요. 시장에 좀 안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는 사실은 그 적절한 분야에 적절한 대책이 발표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리즈 트러스 총리의 예에서 보듯이 영국에서도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석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그리고 설익은 대책이 아닌 아주 신중하게 설계된 대책이 나와야 시장에 이제 비로소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고랜드발 이제 채권 시장 불안,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못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아까 뭐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아래 있는 뭐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이 수급이 안 되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채권 시장 불안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도 오늘 이제 회의에서 뭐 내용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최근에 이제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대책으로 인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이제 어제 보면 이제 채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의 그 패닉 상태가 약간 이제 진정이 된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융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했을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연체율이 뭐 2011년 당시에는 25%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이제 1분기 기준으로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6%대이기 때문에 뭐 그때와 비교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향후 이제 추가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약 이제 54조 원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증권사와 건설사가 이제 보증, 신용 보강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증권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약 9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게 다 이제 뭐 차환 발행에 실패를 해가지고 정부가 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이제 그럴 위험이 있는 것인데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2위 기업이죠. 이 SK 하이닉스도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줄었다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굉장히 이제 유망한 기업인데 대기업인데 이 기업도 2분기 연속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사상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도 발표를 할 텐데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발표가 예상이 되면서 사실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어닝 쇼크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뭐 아까 저희가 이제 뭐 그 영상에서 녹취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사장이 내년도 50%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50% 투자 줄이는 건 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투자를 줄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단기적인 효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총수요가 한국 경제 내에서 총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의 희소식이 아니거든요.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GDP,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희소식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건가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인데요. 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수익성 혹은 미래의 현금 흐름 이런 사업성을 기초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금융 상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개발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있는 것인데 이 자금을 조달할 때 될 수 있으면 금리를 낮게 하고 싶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서 대출 채권을 받고요. 대출을 받고 이 대출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유동한 이제 기업 어음이나 아니면은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만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현금 흐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대출은 단기로 받게 되니까 이제 단기 장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큰 이제 위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좀 기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시가총액 1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이 반도체 세계 반도체 업계 1위부터 100위까지 쭉 줄 세웠을 때 3위밖에 못했잖아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 기업들이 그나마 좀 해외에서 선전을 해줘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좀 이렇게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우리 경제 정말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지금 산업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고급 반도체 산업에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내구재거든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이제 고금리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당장 교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팔려야지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다 이런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그 말은 즉슨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을 건설하면 25%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대책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정부가.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약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성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고요. 똑같이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감세 정책에는 저도 올해와 내년에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중요해서 감세 정책에는 대규모 감세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특히 그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회사는 대기업이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는 탑 저널에서도 법인세와 같은 기업의 투자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감세를 할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감세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 그런 이제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정책은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을 따라서 돌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이 내년까지도 이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내년에는 더 이제 침체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내년까지도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제주 하늘에선 언뜻 오로라로 보이는 기상 현상이 나타나 SNS 등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까만 밤하늘에 조명을 켠 듯 금빛줄 수십 개가 쏟아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제주도 곳곳에서 길쭉한 모양의 빛 기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SNS에선 제주 밤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났다는 글들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제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야간 조업을 위해 켠 조명빛이 5-6km 높이에 있던 상층운에 의해 반사돼 관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빛기둥 현상이 1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언론과 소방 등에는 제보와 문의 연락이 이어졌는데요.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이 거울 역할을 해 어선 불빛들이 반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에 있는 건물 지하 캐비닛에서 권총 실탄이 수십 발 발견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동국대 학술관 건물 지하 복도에 있는 캐비닛에서 실탄 29발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탄은 오래돼 색이 바랜 상태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군 당국과 함께 실탄의 종류와 왜 캐비닛에 놓여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참관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러운 폭탄, 즉 방사성 폭탄을 사용하려 한다는 게 명분이었는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또다시 러시아 규탄에 나섰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도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정례 핵 억제력 훈련인 그롬을 6회공 모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핵 훈련은 지난 2월에 이어 8개월 만인데 푸틴 대통령도 크렘린궁에서 영상으로 참관했습니다. Товарищ Верховный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подготовк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одитс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30일까지 북해 등지에서 연례 핵 억지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핵 훈련 명분으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즉 방사성 폭탄을 사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Украин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превратили в полигон для военно-биологических экспериментов. Известно и о план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ровок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грязную бомбу. 방사성 폭탄을 빌미로 자신들의 공격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Russia would be making an incredibly serious mistake if we're to use a tactical nuclear weapon.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서방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면서 추후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고른 아침의 한 잔입니다. 고층 빌딩에 축구 스타들 사진이 걸린 이곳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입니다. 중동에서 최초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대회가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카타르는 경기가 열리는 도시들마다 현재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도 도하의 새로 만든 국기 광장에는 벌써 망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랍 전통의 머리 장식을 형상화한 월드컵 마스코트 라이브 앞에서 시민들은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8만 명을 수용하는 루사엘 스타디움은 결승전이 열리는데 마치 거대한 황금 그릇처럼 생겼습니다. 월드컵은 보통 유럽 프로리그가 끝나는 6, 7월에 열렸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11월, 12월에 합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카타르의 여름 날씨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원래 음주가 불법이지만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합니다. H조에 속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11월 24일 남미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즐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 8.9도로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 지방에 최대 4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부산은 2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